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십니까? 네. 바쁘고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건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는 사람의 또 어떤 최고의 봉은 네.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어렵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이거를 즐기면서 어쨌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재밌다고까지는 좀 말씀드리기는 국민께 송구스럽고 어쨌든 뭐 우리 집권여당의 그 윤 대통령께서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같이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걸 계기로 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레거시 미디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제가 잠깐 커버를 좀 하자면 작년 12월 3일 이후로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답니다. 뭐 정신과도 그렇고 상담센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최용선 부원장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모두는 그렇게. 이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 있었던 100분 토론에 이재명 대표 출연하셨거든요. 거기서 발언 중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 표현이 있어서 민주당도 분위기가 좀 다르고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그동안 응원을 하지 않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섰던 분들까지도 어찌됐든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지도력 이게 이제 필요하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은 기본적으로는 캐치올 파티라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책적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부원장님 덕분에 제가 단어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캐추얼 파티니까. 그러니까 이념 정당으로 우리가 그 어떤 다당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럽하고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념적 정향이 그리고 뚜렷하지 않는 정당이 1, 2위 정당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집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를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불명확해요. 근데 그동안 어떤 방식이었냐면 북한에 긍정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를 지향하는 행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좌파 무슨 영공 세력 뭐 종북 세력 뭐 진보 이런 온갖 딱지들을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념적으로 공세를 받고 그걸 피해를 받았잖아요. 또 특히 지역으로 보면 호남이라는 지역이 그 딱지가 붙어져서 좌파 세력이니 뭐 정북 세력이니 뭐 여러 가지에 음해받는 그런 딱지를 붙여놓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책적인 어떤 고민들을 이런 어떤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에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집권의 역량 그런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 피해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무슨 딱지가 하나 붙여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는 미국의 지금 보수지 같은 경우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떤 여의도 정치에 익숙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뭐 반미주의자처럼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런 기고문을 쓰거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런 언론들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첫 번째로는 캐치올 파티다. 두 번째로는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민주당을 그동안 응원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민주당이 다시 응원을 받고 싶어하는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대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경쟁자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념적으로 굉장히 부각시켜서 마치 뭔가 이게 큰 뭐 이슈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민하는 정당이고 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준비하는 정당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필요로 하는 정책적 아젠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정당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균형 발전도 추구하고 있고 이게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강령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을 이상한 논쟁으로 이념 논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흐름에 민주당은 휩쓸려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도 저는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하면서 저는 논평하거나 토론할 생각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민주당이 결국 집권을 할 것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현명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보수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보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좀 담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나서 아니야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원래 보수를 지향했던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김윤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우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그 지도부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님이라든지 조금 그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거의 좀 앵글은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다 즉각적으로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 일단은 중도 보수라고 하는 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이렇게 꺼내기가 어려운 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안팎에서. 근데 이걸 과감하게 꺼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중도 보수라는 게 지금 시대의 대세다 하는 걸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확인해 준 거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결코 얼핏 들으면 무슨 자기 영역도 아닌데 중도 보수까지 넘어오나 이건 이제 1차적으로 즉각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전체 국면을 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중도 보수 쪽 방향이다. 오히려 이런 측면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뭐 대선 국면이든 그 이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더 오히려 유리한 지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이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 그러면 이런 시대 정신을 누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제 판이 되는 거다. 네. 특히 이번 대선판은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저는 제대로 된 중도 보수 노선을 누가 견지할 건지 이런 이제 어떤 비전과 가치와 어떤 실력 그리고 어떤 자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본격적인 예.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조금 그 얄밉다고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역할을 하십시오.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네.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 현실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제 그 전술적 감각이 좋다고 보여져요. 뭐냐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종의 이제 거의 굳어진 후보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늘 보면은 한국 정치의 다이나믹한 측면 때문에 드라마틱하지 않으면은 대세론의 후보가 마지막에 승리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제가 추정하기 이 이재명 대표께서는 일부러 어찌 보면은 자기가 큰 논란을 촉발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내다보시는군요. 그래서 오히려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그 잠재 이제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논쟁을 촉발하는 게 나쁘지 않고 왜 1인 1극 체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갈라치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뭐 이제 3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때까지 또 이제 윤 대통령 끝까지 옹호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열될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을 더 이렇게 부채질한다. 부채질하고 이간질할 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도발적 프레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만만치 않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네. 전략을 고려하니까요.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만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네. 그 대통령의 거의 하루의 일과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성장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원수가 이 지역에 골고루 퍼지게 할 것인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대외 침략이나 대외 안보의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걸 지켜낼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은 좀 부족하지만 주변국과 협력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주의 침략으로서 온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고민해야겠지만 지금의 고민은 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보수고 우파고 네. 분배를 이야기하면 진보고 좌파다. 이런 식의 논란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은 그게 아니라 5,300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냐만 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수 우파라고 보수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민주당이 성장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지금 세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세율은 지고지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영역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는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도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세금의 그 세율, 실효세율 몇 프로를 지키는 것이 이게 지고지순한 선인 거냐. 그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이게 진보고 이게 보수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계속 우클릭이니 뭐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집권하겠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집권을 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아우성에 따라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역량도 보여줘야 된다. 네. 다만 그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있죠. 그런 가치관이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점에서 정향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향은 있지만 그 현실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주의자로서 실용주의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향 지향은 있지만 네. 그것들을 현실에 접목하고자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단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잘사니즘, 먹사니즘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 발언을 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또한 보수층을 끌어안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정책과 노선을 취할 수 있는 거고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는 오히려 보수 자체는 또 실용을 상대적으로도 중요시하는 거고. 그래서 실용이라는 것은 진영 논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극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딱지 붙이는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 같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국힘은 구구 정당이 돼버렸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범죄 정당이 돼버렸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선동적 레토릭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실제 현실과는 좀 먼 말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극소수는 실제로 종북파가 있거든요. 실제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 명백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양심을 걸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근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종북 정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 이치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범죄 정당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 좀 과하다. 과한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대표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격조 없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면서 좀 심하다. 이 공화국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 승패가 갈릴 겁니다. 네.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선대로부터 쌓아온 이 공화국의 가치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번에는 이 싸움이 결국 결판을 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공화국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것들을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사람들을 신주단지처럼 부여잡고 있으면 그 정당은 나락으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번에는 걸러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은 당연히 이 정당이 이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민주당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에서 덜어내는 거죠. 저는 그 관점에서 이 민주주의, 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정당의 노력들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부정하거나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구든지 그것들은 이 정당에서 이 공화국에서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가 극우주의가 발호했을 때 르펜은 걷어내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다 떠나서 이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한 놈들은 이 프랑스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불과 한 십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에 이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광훈 세력들이나 이 극우파들은 별도의 정당으로 걷어내서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좀 바로잡는 이 계기로 같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당연히 같은 생각이고 잠깐 그래도 여대하고 바로잡을게요. 정광훈은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당원도 아니고 자기 원자. 그 정당의 그러니까 일단 이건 사실관계니까 좀 명확한 그런 분들이 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큰 기준이 이제 3월 뭐 중순 뭐 이거 뭐 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또 그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소 일정 결론을 내리면은 그 결론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전제 위에서 나아가는 이게 기본일 거고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 지도부를 포함해가지고 다수의 주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범죄 정당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행동을 보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는 그냥 한 거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표출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네, 좋은 것만 받겠고 안 좋은 얘기는 안 받겠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비주류의 입장입니다만은 일부 그런 좀 방한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광화문에 집회가 있을 때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지 말자라고 그 폭력적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혹시나 이 상황이 이상한 대로 흘러나갈 것을 염두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서부지법을 난입한 폭도들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친윤계라고 하는 핵심적인 중진 의원들이 거기를 그걸 선동을 하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과도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도 제가 방송 중에 혹시나 그런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문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은 되죠. 어떤 의원은 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책을 곧 낼 거면서 정치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친명계 핵심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정성호 의원 그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중도 합리성을 제법 많이 견지하려고 하고 격떨어지는 그런 어떤 망언은 비교적 안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내신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 중심의 위헌 확장을 위한 이미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틀림없을 것 같고 근데 나름대로 좀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대통령의 위헌위법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듯한 제스처는 why not? 저라도 반대 입장에서 뭐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된다라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런 식의 명분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건 이미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는 저는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번에 뭐 500명을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실행 계획들을 세웠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체포조를 만들어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왜 우리가 서로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저 적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정도까지 징후를 우리가 계속 이걸 가져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이번 탄핵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반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이 정치의 극단화라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정치를 어떻게 다시 생산적인 정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음 권력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로 죽고 죽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부터가 이런 정치는 이제 한번 바로 잡고 이제는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다 돌려보내고 지금부터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성으로 다시 또 이거를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제안이 이게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경쟁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공동선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너그럽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공간으로 다시 우리를 내몰려고 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우리 민주주의의 장에서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중도 보수의 그런 입장을 나름대로 천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기 탄핵 국면이 끝나면 저는 광범한 새로운 제7공화국을 향한 그 특히 정치권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저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이번 대선판에 가장 우선적인 의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발언과 행보가 같이 있어야 저는 말에 좀 신빙성이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 문제에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셨었고요. 저 여야정 협의체 이게 좀 사실 안타까워요. 합의하는 모습을 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여야 정치권이 지금 권한대행과 같이 하나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소한 차이를 들어서 이거를 깨버리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되면 이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일단 어디까지나 가겠습니다. 그냥 감지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위원장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지만은 그게 결론이 나면은 상당한 정도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지율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니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때 한동훈 대표의 그 기민한 그런 결단과 그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은 사실 그 계엄 선포 국면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는 복귀도 아니에요. 잠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좀 이렇게 성찰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고 저는 이번 그 다음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책이 나오면서 저는 그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색깔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시 또 한동훈 전 대표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그 내부 논쟁과 하는 과정을 저는 거칠 거지만은 그 타겟에서 이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분열한다든지 분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낮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대선판은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 이재명이냐 다 나은 다른 대안이냐 이렇게 나갈 거고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거다. 예.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명태균 씨 지금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은요. 네. 검찰은 맞습니다. 죽은 권력은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뜯어먹습니다. 정말 잔혹하리만큼. 네. 네. 그래서 그 실체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게 권력의 어떻게 보면 속성인데 검찰 권력의 속성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누구도 그 재단에 올려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독특한 집단인데요. 그 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대선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앞으로 전망들이 좀 달라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소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영역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정말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권력이 검찰 권력들이 아마 달려들어서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명태균 이른바 그 게이트에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몇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또 집어넣으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있는 그대로는 봐야 되니까 거기가 사실은 알겠습니다. 메인이니까 이런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 했을 때 그래도 제법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맥락이다. 검찰이 이런저런 정보들을 흘리고 있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들을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이게 누가 언론에다 이걸 주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언론에 다시 이걸 소스를 주면서 검찰이 지금 거의 애월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말 제가 그때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대하드라마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MBC에서 선동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처음에 30부작으로 시작했다가 막 60몇 부작 가가지고 고현정 그 주연 배우가 막 혼비백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선동여왕급의 드라마틱한 대하 드라마로 이게 거의 이제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야기도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2부 저희 출연자가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저희는 또 알고 있죠. 그중에 또 일부 극소수 그렇죠. 정당한 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